요즘은 지갑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물 카드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결제로 합니다. 통장을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 와서. 아, 실물 통장? 네.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전자결제는 한국보다 북한이 먼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니까 더 빨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두 분 다 그 유명한 2009년 화폐 개혁을 겪으셨잖아요. 네, 저는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어요. 닥치는 대로 다 샀어요. 뭐 국수도 샀고 쌀도 샀고.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요즘은 지갑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물 카드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결제로 합니다. 북한도 최근 이런 모바일 결제로 대표되는 금융정보화, 디지털 경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손광수 연구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북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학스터 손광수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도 식사를 했는데 저도 QR코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최근에 정착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좀 헤매긴 했어요. 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래요? 아내가 좀 빡석한데 저는 조금 느려요. IT 기계치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모바일 결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헤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온 두 분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뭐 현금을 기본 많이 사용했죠, 아무래도. 뭐 은행에서 뭐 카드가 있고 또 이렇게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긴 했지만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 가야만이 그 단말기를 빌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제한점이 있다니까 많이 불편했죠. 이게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엄청 편리한 거예요. 모바일 결제하는 방식. 이게 제일 마음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내비?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 와서. 네, 통장 없어요? 통장 자체를 처음 봤어요. 아, 실물 통장? 네, 실물 통장을 처음 봤고, 그러니까 북한에선 제 이름으로 된 계좌나 통장 이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모르고 살다가 그 통장 무슨 이렇게 종이 접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정착금을 처음에 거기다 넣어지거든요, 하나원에서. 네. 근데 하나원에 또 ATM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해봤는데 진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이게 뭔데 돈이 어디 있는데 대체? ATM 기계 총. 네, 그거 봤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ATM기. 북한에서 오신 두 분께서는 모바일 결제를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실태가 어떤가요?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또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현금을 선호하는 걸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좀 이런 결제를 사용하도록 주민들한테 독려하고 있고 통일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2021년 기준 약 600만 대에 이르며 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명 중 1명가량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TU, 그러니까 국제전기통신협회 기준에 저희가 봤을 땐 600만 대가 아니라 600만 회선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1인당 다회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한 450에서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만 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계층, 돈주, 장마당 상인, 대학생 등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자결제는 한국보다 북한이 먼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한국이 많이 그것을 앞서가고 추월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오신 우리 분들 말씀 나눠보면 예전에도 북한에서 모바일 결제와 비슷한 것들 많이 사용해봤다라는 경험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우와. 일단은 모바일 머니 개념이 북한에 먼저 도입됐다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식 전제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북한에 도입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김일성 집권 시기이던 1960년대 한때에는 북한 경제가 한국보다 좋았을 때가 있다는 것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자본주의화되면서 북한은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 닥쳤습니다. 이러면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장마당 경제입니다. 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북한에서는 장마당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화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무역업, 밀수 등이 성행하면서 북한의 돈주들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달러 등의 외화가 많이 북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비중이 북한 원화 화폐를 뛰어넘을 정도로 달러나 위안화를 쓰시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자국 통화 그 북한 돈보다 외화가 더 많은 상황이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혹시 그 느꼈어요? 여기 달러, 뭐 외화, 북한 돈이 아닌 것들 많다. 그렇죠. 예, 달러가 아무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제가 2000년대 중반 그때 장마당 한창 활성화되고 이럴 때는 북한 그 장마당 안에서 북한 돈도 많이 썼지만 달러로도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달러가 상당하다. 북한 안에 있는 달러가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물론 화폐 개혁 이후에 잠깐 달러를 못 쓰게 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달러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통제도 없었고 장마당에 들어가면은 그 달러 장사꾼들인데 환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달러를 환전해서 북한 돈으로 쓰거나 북한 돈을 주고 달러를 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할 정도로 네. 장마당 가면 무조건 통화하군요. 네. 무조건 쓸수 환전상들이 항상 있었어요. 돈 바꾸라요. 돈 바꾸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화폐 개혁 이후에 더 이게 성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를 선호하게 된 비율이 그때부터 더 많아진 거예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고 나면서 이게 국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요. 이게 아무 때고 터질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느낀 거죠, 사람들. 불안감 때문에. 한마디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저장하는 사람은 은행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보관은 못하고 오직 달러를 사서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나 그리고 중국 쪽과 거래를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또 중국어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하고 이 북한 돈이라는 건 이만큼 되는 거를 달러나 위안으로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피도 축소할 수 있고 보관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하고 아무 때고 쓸 수 있는 돈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믿음성 때문에 이걸 선호하게 된 거죠. 믿음이 가는구나. 위원님,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현상이 북한에서 아주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 나라에서 그 북한 원화 통화보다 미국 달러나 위안화 이런 외화가 주로 통용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되고 있는데 북한과 같은 원래 계획 경제에서는 북한 당국이 뭐 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소나 상점 그리고 주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생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재정을 준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돌게 화폐를 돌게 하거나 또 무현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돌게 하는데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배급제를 믿었다가 우리 고난행군 때 배급제가 중단돼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이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이제 밀수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화를 거시게 된 거죠. 그냥 이제 북한 원화보다 달러 가치가 더 높고 또 보관하기도 좋고 우리 이력 씨가 말씀하신 대로 원화를 막 수십 대 갖고 있는 것보다 원달러, 한 달러, 1달러 하나 내는 것이 더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위안을 더 많이 쓰고 그 외에 평양을 비롯해서 대도시들은 달러를 더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집안에 돈 보관만 하면 좀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도둑도 있고. 미리 씨 은행은 혹시 안 갔어요? 은행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요? 네, 사실 뭐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언제든 몰수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적 서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이 3,000원, 4,000원인데 몇백 달러의 그 돈이 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안전하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엄청 많으면. 그러면 이제 몰수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문화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런 인식도 없었고
그냥 제 주변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친구는 10원, 5원짜리 그 새 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맹비, 청년동맹 맹비 바칠 때 그걸 쓴다라고 해서 맡기는 친구가 있었고 대부분은 다 집에다가. 그래서 집 한 번 털리면 큰일 나는 거죠. 북한은 진짜 현물로 돈이 있다 보니까 강도까지는 아니어도 집을 한 번 이렇게 훔쳐가면은 돈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둑이 한 번 들면은. 그래서 되게 집을 잘 지켜야 되고. 경비실 네. 좀. 경비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집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다가 돈을 보관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국가는 이제 대놓고 몰세 가고 도둑은 잘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도둑만 지키면 안전하니까 집에 있는 돈이. 제가 있을 때 당시로서는 2019년 후반부부터 2020년 그저 초반부 그때부터 돈을 은행에 적금해라. 적금하면 이자를 확실하게 쳐서 줄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이 필요할 때 돈을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또. 네. 하고 거기에서 은행에 다니고 있는 뭐 은행 집에 있는 뭐 조카나 뭐 한마디로 집안 끄나물 이런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뭐 $1,000를 뭐 적금했는데 뭐 몇 달 만에 돈이 필요해서 찾아봤어. 근데 돈을 주더라. 이런 얘기 또는 돈을 적금한 손님들은 다 오시라고 해서 모이면은 행사 같은 거를 하면서 천연색 텔레비전, 그러니까 손전화 뭐 스마트폰 요번에 신용으로 출시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한 대씩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상품으로. 예, 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좀 기웃기웃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으면서 되게 뭐 장사를 좀 크게 하거나 좀 뭐 안정적인 부자들이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개념으로 거기다 돈을 집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걸 느꼈고요.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도 한 많이는 아니고 한 $5,000 정도를 저도 넣어봤어요. 그것도 큰 돈인데.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다니까요. 전 탈북하기 전까지 사용을 했어요. 탈북하기 전까지 그거를. 들고 오셨어요? 그쵸. 들고 왔죠. 다행이네요. 아니 약간 다단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 넣었는데 처음에 좀 되더라. 이러다가 이제 큰 돈 딱 넣었는데 확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노는 사람들 둘러앉아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긁어먹고서 빠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은행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간부의 사모님인데 나보고 얘기하길 야 이러가 아무거고 시작할 때 치고 빠지는 거야. 들어왔을 때 물 넣어줘야지 물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지금 빨리 좀 적금해서 있는 돈 좀 이자 나오니까 이자 받아먹고 이자 챙겨 먹고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화폐 계획대에서 개인들 알고지 만드는 판에 이런 것도 언제쯤엔 그냥 쳐 갈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치고 빠져라 이런 걸 약간 멘트를 줬던 적도 있었거든요. 북한의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지금 이자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북한의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진 않죠. 원래는 은행이 다 국가의 소유니까 이제 급여를 돈짜리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고 그다음에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하고 뭐 지금 동맹비 뭐 이런 가입비 이런 데 많이 쓰게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상업은행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미 상업은행법이 있었습니다만 단일은행 제도라고 해서 조선중앙은행 혼자서 상업은행과 뭐 대출 기능, 개인 기능 다 혼자 다 했는데 상업은행이 상업 기능을 이제 나눠서 분리해서 하게 되면서 이자를 주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이력 씨께서 이제 돈을 입금해서 이자를 좀 버신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업은행들이 경쟁을 하고 돈을 좀 유치하려고 하고 이런 좀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W뱅크, K뱅크, 뭐 시중은행을 H뱅크 말하는 거죠. 그런 게 한국에서. 북한에 있다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이나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북한에서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로 경쟁 시장이 형성됐다. 네, 금융에도 좀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화, 그러니까 내화보다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국 통화가 북한에서는 더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통화량을 시중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북한 당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2008년입니다. 6월 18일 김정일은 6.18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필요하지만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의 온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이후에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재앙과 같은 사건이 터지는데요. 자, 오늘 북클립에서는 북한 화폐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 개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5차례에 걸쳐 화폐 개혁이 실시됐는데요. 그중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건 제3차, 4차, 5차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1973년 말 1차 석유 파동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북한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북한은 서구에서 자본을 들여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면서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북한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1976년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 경제적 자력갱생만을 외쳐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고가 말라가자 3차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화폐 개혁의 이유는 감추면서 화폐 도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그 이에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과 찬란한 미래를 조화된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고 형상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 연이어 건설한 과시형 선전 건축과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는 벼랑 끝에 선 북한 경제를 절벽 아래로 밀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국영상점과 배급제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장마당에서야 겨우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때 4번째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신권 교환 금액을 크게 제한했고 북한의 원화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100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가구당 399원이라는 한도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심지어 은행 예금 인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은행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정일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진행합니다. 국영상점의 판매와 노동자 임금을 높여 장마당 가격과의 격차를 좁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7일 조치로 장마당이 성행하면서 국영기업과 상점의 화폐 유통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공공경제가 위축됐습니다. 김정일은 장마당 운영 시간을 통제하고 참여자를 제한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끝내 북한 정권은 기습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구당 교환 가능 액수를 국권 10만 원으로 제한했고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과도하게 풀린 화폐 회수, 물가 안정화, 북한 원화의 신뢰도 회복, 북한 경제 정상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은 35%에 육박했습니다.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김일성이 그려진 화폐를 불태우고 찢어버리는 등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당시 김영일 내각 총리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인민 반장들을 모아 사과했습니다. 후속 조치에 충실히 따라달라면서 머리 숙여 부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화폐 개혁만 되풀이한다면 북한 경제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들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그 유명한 2009년 화폐 개혁을 겪으셨잖아요. 네. 야, 어땠어요, 민희 씨? 당시 북한 내부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는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어요. 애초에 화폐 개혁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당일날에 직장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들었대요. 화폐 개혁한대. 저는 이제 집에 아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화폐 개혁한대 그래가지고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바로 느낌이 왔어요? 그 뭔지 알았어요? 그게 그냥 화폐를 새 화폐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았었고 새 돈으로 바꿔준다. 네, 처음에 딱 들었을 때만 해도 새 화폐랑 그냥 1대1로 바꿔주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10만 원만 가정당 10만 원만 100대 1로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해준다. 그리고 그 화폐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해도 담배 한 갑에 한 4,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 당일날에 막 40만 원, 50만 원 가는 거예요. 그 담배 한 갑에. 그래요? 정말 그날 하루만큼은 엄청 아수라장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화폐 개혁 전에 재화를 빨리 사놔야겠다 이런 움직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화폐를 어쨌든 빨리 써버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교환을 해주는데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나머지 990만 원이 다 물이 되는 거잖아요. 한도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버려야 되니까. 물체 확보하고 나중에 팔아먹으면 되니까. 물건값이 아예 천정부지로 그냥. 그렇군요. 그때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현금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당일날 나가서 가진 돈의 10%도 못 썼어요. 가진 돈의 10%도 못 썼는데 아무튼 뭐 그날은 언제 누가 옆에서 때려도 그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빨리 소비한다는 그 정신 때문에요. 급해서. 예,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뭐 이렇게 쓰는 와중에 돈도 벌써 한 마디 정도 잊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 맞았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소매치기 당했어요? 예, 소매치기 당했는데. 한 자루로. 예, 자루로. 또 5kg 정도 들어가는 거 닭 먹이로 주는 거 사료 마대, 그 마대를 한 마대 정도 잊어먹었거든요. 엄청 집에 부자셨네요. 돈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야. 큰 그죠? 돈이에요?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진짜 지금 부주.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 제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군요. 거기에 잊어먹는 게 뭐 모르게 잊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리통에 그냥 앞에서 어떤 남자 2명이 그냥 앞뒤로 돈을 이렇게 2명서 들고서 가는 거를 눈앞에서 보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거 따라가면야 잡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게 신경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샀어요. 뭐 국수도 샀고 쌀도 샀고 신발도 샀고 옷도 샀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뭐든 다 샀어요. 그냥 내 반경을 통해서 내 서 있는 위치에서 주변은 그냥 다 쓸어온 거예요. 그냥 떨면서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와. 아까도 저기 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값이 그냥 뭐 4,000원짜리가 4만 원이 되건 뭐 40만 원을 부르건 그냥 개의치 않고 막 산 거예요. 그냥. 담배 한 가위. 야, 그날 정말. 그렇게 사다가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이제는 안 팔아. 그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들어왔는데 10%도 못 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 후속 조치로 저희 아버님께서 이 돈들을 그냥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뭐 근처에 사는 인근에 사는 이민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매 세대당 그냥 10만 원씩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 이제 여기서 100대 1로 국가에서 환전해 주는 돈을 나오면 거기서 프로스로 점심 인사 차림 할 테니까 이 돈 니들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줬어도 그게 한 50% 정도도 못 줬어요. 아니 엄청 부자였네.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신경도 안 썼어요. 저희 집은. 역시 그날 탕진잼 제대로 하셨네요. 궁금한 게 그 한도, $100 한도 왜 그렇게 낮게 잡았어요? 그 한도를?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부익부와 빈익빈 차이를 줄인다. 경제를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공산주의 참맛으로 들어가자. 예. 근데 이게 성공했더라면 이거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했겠지 아마도. 근데 성공이 아니라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숱한 사람이 그냥 눈물 피바다 속에 잠긴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때 그 경제부장 그 박남기를 욕적으로 몰아서 처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심 떨리게 한 거죠 그냥. 이런 과정 쭉 흘러가면서 후속 조치를 저희 아버님께서 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된 거죠 또. 100대 1로 해준다고 하면서 국가에서도 모든 상점들이나 이런 매점들에서 국가에서 상품을 푼 거예요. 풀면서 뭐 예전에 10,000원 하던 거를 뭐 100원에 파는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 나니까 자연히 개인업자들도 장마당이나 모든 곳에서 물품을 값을 뚫을 수밖에 없었고 또 강제로 뚫으라고 통제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판단하시길 그냥 이거 나중에 도루묵이 된다. 그냥 이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돌아가는 문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상점에 나오는 뭐 신발이다 하면 신발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 버져 있는데 예전에 확보했던 물량을 푸는 것 같다. 이거는 안정치 않는 거다. 언제건 이건 다시 도루묵이 돌아간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의 전쟁이다. 해가지고 그냥 집안 사람들 다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 같이 일 도와주던 그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른 군이나 다른 도에 가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뭐 상점들이나 어디 뭐 매점들에 다니면서 장마당에 물품을 전부 사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상품하고 돈하고 바꿔버린 거지. 그러니까 바꿔버리다가 모자라니까 돈을 개인들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들 그러니까 100원씩 받았다면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안정되면 이걸로 이제 큰 은을 내겠지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이자를 그냥 더블로 주겠다고 했어요. 더블로.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한 달 이자가
100원이면 200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솔깃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굴렸어요 아버지가. 근데 한 아버지 반년 전에 아버지가 역사채를 하셨네요, 아이고, 북한에서. 성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아니 사채를 원래 반년 정도 그렇게 굴려가지고서 반년 만에 그냥 600원씩 다 줬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600원씩 줬지만 그 사람들은 600원으로 예전에는 100원 가지고 100kg를 살 수 있었다면 600원 가지고 1kg도 못 사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원상으로 올라가나 마나 갑자기 올라갈 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10,000원 하댔지만은 10,000원보다 더 하는 거예요 값이 그냥. 와랑탕 올라갔다 다시 뚝 떨어졌거든요. 뚝 떨어지면서 정상가 10,000원 정도의 기술에 들었었죠. 그러니까 냈다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10,000원보다 좀 더 하는데 최고가까지 가면은 안 된다 하고서 중간에 아버지가 또 판 거예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런 돈만큼 보충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투자에 저희 굉장히 아버님의 업적이었고요. 그저시네요. 불안이 그 와중에 그렇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그 당시 아예 달러를 못 쓰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화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옛날에 그 월급을 받아서 뭐 사서 쓰던 그때로 돌아간다더라.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산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외화도 필요 없다더라.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외화를 모았던 사람들이 야 그때 가면 외화도 못 쓰는데 지금 갖고 있어서 뭐하니 해가지고 외화 상점에 가서 뭐 세탁기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그런 걸 사는 것보다는 쌀을 사는 게 더 급한 사람들인데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물품들을 막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금방 화폐 개혁했을 때는 진짜 달러 환율도 되게 낮았어요. 근데 거기서 저 이력 씨 아버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반짝반짝 도시는 분들은 달러를 그냥 막 바꾸더라고요. 달러를 막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해인가 그때 갑자기 또 환율도 확 완전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국가를 믿으면 안 된다. 국가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만 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화폐 개혁을 통해서 북한은 뭘 얻으려고 한 겁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자력 갱생을 위해서 밀무역, 또 뭐 무역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장마당 장사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돈을 모으니까 화폐는 은행에서 기업소 상점 통해서 주민들 통해서 다시 또 주민들 은행에 저금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은행을 불신을 합니다. 믿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자꾸 개인들한테 친전되는 화폐 친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뢰 안 가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재정 당국은 계속 북한 원화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중에 도는 화폐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 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더 거기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주민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근데 계속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늘어나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원화로 이 경제를 통제해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달러나 위안화는 북한 돈이 아니잖아요. 외화가 자꾸 보니까 이거를 중지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2009년 11월 말 12월 초에 화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그냥 갑자기 한국 같았으면 예고를 했을 텐데 그냥 정책을 얘기한 거죠. 예고 없이. 바로 오늘부터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갖고 있는 원래 기존의 화폐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신권 10만 원까지만 바꿔주겠다. 100대 1로, 100분의 1로 바꿔주겠다. 이러니까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은 돈을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낮아지게 된 거죠. 엄청 낮아졌죠. 네, 그래서 결국 화폐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내각 총리가 사과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내각 총리가 사과를 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례적입니다. 오죽하면 사과를 했겠어요. 인정했네요, 실패란 거. 아유,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 실망스러워서 살기 싫어서 그냥 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발언을 잘못해서 정치범으로 붙잡혀간 사람도 있고 네. 그때 부자들이 많이 망했죠. 그렇습니다. 2009년 화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라는 당국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많이 상실을 하게 되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아주 큰일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화폐 통역에 대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했다고 해요.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휴대전화 보급 이후 등장한 전화돈.
전화돈. 전화돈? 네, 폰머니? 뭐예요, 전화돈이? 네, 전화돈은 북한의 손전화 요금 체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 그러니까 크레딧 머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마당 거래나 개인 간 거래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제3의 화폐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화폐 개혁과 손전화 보급이 활발히 진행된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부터 실제 화폐의 대용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처음에 실시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다가 나중에 북한 당국이 이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전화에 음성 통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든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 음성 통화 시간까지도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손전화기는 음성 통화 시간을 문자 메시지에 연동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 데이터 선물 주고받듯이?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의 데이터 선물하기, 뭐 예전에 무슨 뭐 통신사 R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한국의 그런 비슷한 개념이 이제 북한에 먼저 있었던 거죠. 한국은 그런 개념이 좀 더 늦게 있었는데 이 시점이 2009년, 2010년이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기능을 다른 나라를 모델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나 또 개발도상국, 다른 개발도상국의 통신사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손전화 요금을 좀 알아야 전화돈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기본 요금, 우리 한국에서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분기 요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월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한 분기, 90일에 한 번 요금을 내기 때문에 분기 요금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한 분기당 2,850 북한 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월 200분씩 3개월치를 600분을 주는 거죠. 그리고 SMS, 숫자를 통보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개씩 60개를 주는 겁니다. 문자 그리고 메시지. 전화돈을 150원씩 3번 450원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2009년, 2010년 초반에는 전화돈이 없었고 그냥 이 음성 통화 시간을 분을 쪼개서 나눠줬다가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돈으로 정말 장마당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금 체계에 이 전화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원을 전화돈에 넣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3의 화폐로 사용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450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무료 통화 200번을 다 쓰면 1분당 4원씩 차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제 주는 건데. 차감이래요? 네, 450원이면 뭐 100분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돈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안 쓰고 이 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450원을 파는 거예요. 뭐 무슨 별표 누르고 111 누르고 번호 누르고 하면은 한 번당 150원씩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북한 또 전화에. 휴대폰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그거 살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50원씩 넘길 수 있는 거죠. 전화 요금을. 그러니까 데이터 서로 네, 그렇게 데이터 보내듯이. 그렇게 해서 450원 보내면 저는 한 5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북한 돈. 이게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러니까 소위 불법이에요? 편법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닙니다. 오, 합법이군요. 북한의 화폐 개혁의 실패가 북한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발시키는,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네요. 네, 저는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니까 더 빨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북한이 이런 시스템이 먼저 들어왔다는 게 놀랍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어느 날 저 좀 멀리에 일이 있어서 뭐 출장을 갔었던 뭐 친구가 갑작스럽게 뭐 택시비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택시비 좀 빌려달라 하면은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화돈으로? 당시로서는 그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화돈을 내가 사서 걔한테 쏴주면 그럼 얘는 전화돈을 받아서 재판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택시비를 해결해서 길도 왔고.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네요. 네, 카카오페이처럼. 카페이처럼. 카땡땡페이. 네네네. 편리하죠. 이게 생김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편리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는 자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군복무를 하는 자식들은 대개 부모님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뭐 생활 필수품을 해결하고 먹고 뭐 해결하는 걸 썼거든요. 한때 북한에서는 이게 유행이었고 또 거기 편리한 그 생활 개선으로 됐어요, 이게. 저도 그 450원이 분기마다 들어왔었으니까 그걸 파는 게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4만 원 내지 한 그 5만 원 정도 북한 돈으로 그렇게 이제 받았던 적도 있고 그 장마당 가면은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전화돈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내주고 돈으로 받고 그렇게 왔던 적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전화를 잘 안 쓰셔가지고 늘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 돈을 몰래 또 송금해가지고
그거를 팔거나 다 팔리고 이제 더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최신서에 가서 추가로 사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중앙 요금 카드를 팔아줘요. 그래서 뭐 490원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가 5달러에 그때 팔았었고 1,490원 정도가 한 15달러에 이렇게 팔았었는데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뇌물도 전화요금 카드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달러다 하면은 보통 뭐 담배 두 막대기 이렇게 이제 갖다 바쳤는데 이게 크잖아요, 부피가. 근데 요금 카드 하나 딱 갖다 주면은 되게 더 뇌물도 은밀하게 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또 거래가 진짜. 가능한 거죠. 오, 전화돈으로 뇌물 줘본 적 있다. 아유, 그거 많았죠. 비일비재했죠. 북한에는 한 30km에 하나씩, 30km당 하나씩 10호초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호초소, 보혜부초소인데 얘들은 운행을 하는 사람들 다 신분 검열하고 뭐 출장 증명서 확인하고 이래요. 그냥 아유, 금융관 동지, 아유 지금 전화돈 많이 떨어지셨죠? 아유, 한번 전화를 옆에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하면 이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들은 피어요. 그러면 아유, 다 떨어졌네, 다 떨어졌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한 300~400원 싸주거든요. 그러면 뭐 이직 하면서 그냥 밀어하죠. 그러면 좀 더 돈을 넣어주고 하면 진짜 해본 사람이네요. 생생해요. 이게 이게 뭐 그냥 비일비재했죠. 뇌물도 전화돈으로 네. 주고받았다. 당시 전화돈은 실물 화폐랑 똑같은 네. 가치였네요. 위원님, 이 전화돈을 실제 거래했을 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미리 씨가 설명하셨는데 이 선불 충전 카드를 사서 전화돈을 충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선불 충전 카드는 달러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달러. 네, 그러니까 달러의 환율, 장마당 환율에 계산된 그 금액이 전화돈으로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에는 전화돈이 뭐 150원, 200원 이렇게 표시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오프라인 상에서 돈을 거래할 때는 1달러당 8,500원 하는 시점이었으니까 2016년, 17년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수료 붙여서 거의 편하게 100 해서 1대 100의 개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전화원은 100 북한원, 100 북한원 1달러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네. 유용하게 썼던 전화돈이 내부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지만 뒤늦게 북한 당국에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 전화돈 통용을 공식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전화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화돈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니고 자신의 핸드폰, 자신의 유심칩의 요금제에 충전할 수 있는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송금하는 기능을 차단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어디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어렵게 바꾸면서 전화돈이 실물 화폐가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를 높이는 그러한 문제로 가지 않도록 당국이 관리를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화돈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이걸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카드 발급이라고 하던데 북한에서도 그럼 신용카드를 쓰는 건가요? 신용카드라기보다는 한국의 체크카드와 비슷한 선불 충전식 카드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래라는 이름의 선불식 충전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외화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원래는 북한 관광을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들용으로 사실 시작된 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들 위해서? 예, 그래서 다양한 뭐 달러라든가 위안화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또 캐나다 달러 이런 다른 나라의 돈을 나래 카드에 충전을 하면 이것이 외화 상점에서 결제할 때는 북한 원으로 자동 환산해서 결제되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인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이 카드가 점차 북한 주민들 중에 일부 분들은 외화를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나래 카드 같은 데다 돈을 충전해서 모아두는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가 2012년도 그때 외화식당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나래 카드 들고 와서 결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꽂고 하면 결제가 되잖아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근데 북한은 그때만 해도 나래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 입력하는 그 키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되게 많이 썼었죠. 아무래도 외화 기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잔달러가 없어가지고 1달러, 2달러 없으니까 이제 돈을 못 받고 나중에 받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돌려보내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카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냥 숫자로 딱 이렇게 차감이 되니까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가 기본 다 이런 잔달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랬었어요. 뭐 아까 부자만 쓴다 하는데 북한 사람이면 크게 뭐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그만하면
지역 간 이동도 많이 했고 활발하게 했지만은 나의 카드를 사용을 안 한 걸 봐선 나의 카드를 몰랐어요 정확히. 근데 그걸 보면 지방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게 해외를 왕래를 쉽게 하거나 뭐 평양 시내에서 뭐 아무튼 이걸 활발하게 해볼 만한 그런 쪽에서만 사용한 거. 지방에는 없었어요. 나래. 특정 지갑이 있으면 그래요? 쓰는 거고. 지방에서는 전선 카드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평양은 그냥 나래 카드가 좀 흔했어요. 택시에 나래 카드 그 홍보 문구 그 포스터가 다 붙어 있을 정도로 나래 카드가 되게 잘 썼었고 사는 데 있어서도 크게 제약은 없었던 것 같고 제 친구도 갖고 다녔는데 자기 거가 아니고 아버지가 뭐 아빠 거. 삼촌 거 뭐 이렇게 들고 다녔었거든요. 평양의 특권. 평양 다르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평양만 쓸 수 있다는 거. 이 나래 카드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나래 카드는 나래 카드에 계좌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명이었습니다. 익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만들어 가는 예, 거구나. 그래서 이 나래 카드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자금 출처를 확인받지 않고도 이 외화를 이 나래 카드에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와.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고위 장관부라든가 돈주분들이 자금 출처를 확인받지 않고도 이 나래 카드에 돈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래 카드를 통해서 외화은행에 외화가 입금되기 시작한 거죠. 이야, 그렇게 되는 거네. 이후에 전성카드라는 것을 조선중앙은행에서 2015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원화만 입금할 수 있는 원화 중심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조금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래 카드의 성공이 이런 카드 사업에 자신감을 좀 북한 재정당국이 갖게 된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라선 지역의 황금의 삼각주은행이라든가 또 뭐 조선 대성은행 금길카드라든가 여러 카드를 만드는 은행들이 경쟁처럼 다투어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 씨가 전선 카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전선 카드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물품을 사거나 뭐 장사 같은 걸 할 때 보면 뭐 인편으로 꼭 돈을 현금을 부채만이 뭐 갖고 그 큰 돈을 거금을 보내기가 좀 많이 우려스러웠죠. 분실될까 봐 이런 걱정도 있고 현찰로. 또 그리고 현금을 보내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는데 10만 원당 2천 원씩의 수수료가 나갔거든요. 크네. 네, 그러니까 와. 이게 100만 원 정도를 보내면 2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큰데. 처음에 그걸 구매할 때 8천 원을 주고서 샀어요. 그거. 어디 가서? 전선카드 은행 가서요. 그걸 사서 써 보니까 예전보다 수고를 확 들었으니까요. 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뭐 돈을 붙여 안 줘도 되고 이 전선카드를 사용하면서 나간 수수료가 200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벌써 그러니까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와. 그거 나가는 게. 2,000원이었다가. 예.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으니까 벌써 수수료도 아끼고 또한 뭐 예전 같지 않은 수고를 더니까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럼 전선 카드는 이력 씨 같은 돈 많은 부자들이 주로 사용 많이 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군복무하는 부모들. 군인 엄마 아빠? 예. 예전에 전화돈을 보내서 애들이 전화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걸 해결했는데 그게 막히다 나니까 이 전선카드로 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전선카드 내밀면서 내 신분증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척척 전송해 주니까요. 그러면 아들은 거기에 군복무하는 그 동네에 자기가 가깝게 다니는 민가집에서도 전선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통장 계좌 같은 거 이걸 상대방이 알려주면 여기서 나는 부모가 그 계좌번호를 알고 은행 가서 이걸 하면 수수료와 이 돈을 보내주면 전송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서 군복무하는 애들이 그 돈을 이용했죠. 아빠한테 돈 왔어요. 자주 오세요. 뭐 군인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북한 주민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군복무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걸 뭐 장사를 하거나 활발하게 이걸 해볼 게 없고 네. 또 워낙에 뭐 은행을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막대기 카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재판매하더라고요. 중고로. 8,000원. 카드를? 네, 원래 그러니까- 정가는 8,000원인데 발 때는 그러니까 조금 사게. 8,000원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뭐 1달러에 샀던 건데 그게 달러 환율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값이 제가 그 탈북하기 전에는 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댔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새 물건 하나에 15,000원, 2만 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물건 값보다 5,000원 정도 싸게 중고로 판매하더라고요. 카드를? 그러면 암호만 바꿨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카드 실명제잖아요. 본인이 아니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쓸 수 없는데 네. 명의하고
암호를 이전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이름 안 그건 들어. 은행에서 바꿔주는 거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매하는 분이 암호를 알려줘야 되겠네. 뭐 내가 이제 크리스님한테 내가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암호. 나랑 같이 은행을 가는 거예요. 빗번. 가서 내가 그 암호를 알려주고 혹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암호만 알려주면 암호를 알고서 가서 이 암호가 이전 암호가 뭔데 이런 걸로 새로운 걸로 신규로 바꾸고 싶습니다. 새로운 걸 가야죠. 네, 말씀하시면 거기서 바꿔주고 그걸 내 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야, 우리는요. 이 모바일 결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상품 사고 팔 때. 근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쇼핑, 할부 결제 이런 거는 나래카드나 전성카드로 안 되나요? 북한의 전자상점 홈페이지 만물상이나 실리를 보면 최근에 나래카드, 선봉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결제, 선봉결제라는 소개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추정은 되는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뭐 상점이나 혹은 뭐 장마당 통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도 그러니까 저런 게 생겨나면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저게 이제 좀 일반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저걸 위한 어떤 기초적인 또 인프라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결제를 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모바일 결제하다가 뭐 2번 결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좀 불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네, 그래서 북한에 뭐 신용카드도 없잖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신용카드 뭐 깜짝 놀랐는데 아니 내가 이거 안 냈는데 그냥 써도 된다고 막 그런 생각인데 빚이 없겠네요. 좋네. 빚이 엄청 없는 게 좋은 점이네. 근데 엄청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래요, 이거 막 맞아요. 써도 되나 막 이런. 나래카드 그리고 전성카드 등 전자결제 카드가 북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실생활만 들었었지 이런 북한의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이렇게 나름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앞으로 북한 내 전자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결제 인프라의 부족, 시스템 전원 공급 및 안전성 문제 등 일반 주민 사이에서 카드 사용은 이제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울림 1.0, 또 울림 2.0 같은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이나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결제 카드 등 관련 소액결제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북한도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을 모델로 지금 충분히 구현할 것으로 보여서 기술력 문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북한 재정당국이나 은행에 대한 신뢰도 회복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7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9년째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가장 덜 개방된 경제국이며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정책인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심각하게 억압돼 있는 북한 경제에 조금의 숨통이라도 틔워줘야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